어머니의 희생과 가족의 그림자. 제1장 떠나간 아버지 남겨진 어머니. 장면 1980년대 초 작은 연탄지. 저녁 무렵. 성인이 된 주인공의 목소리. 기억은 참 이상한 것이다. 좋은 것보다 아픈 것들이 더 선명하게 남아있다. 그날도 그랬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문을 닫던 날의 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돈다. 아버지가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향해 걸어간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다. 아버지 머뭇거리며 그럼 나는 간다. 어머니 설거지하는 손을 멈추지 않고 그래. 잘 가. 7살 주인공이 방문 틈으로 이 장면을 지켜본다. 주인공 7살 작은 목소리로 아빠 언제 와?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고 문을 닫는다. 어머니는 여전히 설거지를 계속한다. 어머니 혼잣말처럼 이제 정말 우리만 남았구나. 그 밤 주인공은 어머니가 홀로 앉아 한숨 쉬는 모습을 본다. 그때는 몰랐다. 아버지가 왜 떠났는지, 어머니가 왜 그렇게 조용히 받아들였는지. 다만 우리 집에 갑자기 찾아온 고요함이 무섭게 느껴졌을 뿐이다. 어머니는 그날부터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늦게 잠들기 시작했다. 마치 두 사람 모크의 삶을 살아가려는 듯이. 다음날 새벽 어머니가 일터로 나가는 모습. 어머니 주인공에게 민수야, 엄마 일 갔다 올게. 혼자 집에 있으면서 문 함부로 열지 마라. 주인공 7살 엄마 아빠는? 어머니 잠시 멈칫하며 아빠는? 아빠 일하러 갔어. 민수가 착하게 있으면 금방 올 거야. 어머니가 나간 후 텅 빈 집에 홀로 남겨진 주인공.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다. 아이라고 모든 것을 모르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어머니의 그 거짓말이 고마웠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아빠가 돌아올 거라는 희망을 품을 수 있었으니까. 그날부터 우리의 진짜 삶이 시작되었다. 어머니와 나, 그리고 갓 태어난 동생. 3명이서 만들어가야 할 새로운 일상이. 제2장 공장의 어머니, 봉투 속의 희망. 장면 3년 후 1985년. 주인공이 10살이 되었다. 어머니는 새벽 5시에 일어나 7시에 집을 나서는 생활을 3년째 계속하고 있었다. 동네 작은 의류 공장에서 재단 보조 일을 했다. 손가락이 늘 반창고 투성이었는데 가위에 베이거나 재봉틀 바늘에 찔리기 때문이었다. 어머니가 공장에서 일하는 모습. 다른 아줌마들과 함께 옷감을 정리하고 있다. 공장 아줌마일 순희씨, 요즘 애들은 어떻게 지내요? 어머니 큰아이가 이제 10살인데 참 의젓해졌어요. 동생까지 잘 돌봐주고. 공장 아줌마이 혼자 키우기 힘들지 않아요? 남편 소식은? 어머니 잠시 손을 멈추며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걸로 해요. 그날 저녁 어머니가 봉투를 들고 집에 돌아온다. 어머니, 민수야, 엄마 왔다. 주인공 10살 뛰어나오며 엄마. 오늘도 봉투 받았어? 어머니 웃으며 응, 받았지. 우리 민수 덕분에 열심히 일했거든. 어머니가 봉투에서 돈을 꺼내 세는 모습을 지켜보는 주인공. 어머니의 월급은 15만 원이었다. 그 돈으로 우리 세 식구가 한 달을 살아야 했다. 쌀과 연탄과 전기료. 어머니는 늘 계산기를 두드리며 가계부를 썼다. 나는 그 숫자들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어머니가 가계부를 쓰는 모습. 어머니 혼잣말로 쌀이 떨어져 간다. 이번 주는 라면으로 버텨볼까? 주인공 10살 엄마, 나는 라면이 더 좋아. 어머니 고마운 듯 웃으며 우리 민수는 정말 착하구나.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 친척 아저씨가 들어온다. 친척 아저씨, 순이야, 미안한데 급한 일이 생겨서. 어머니 표정이 굳어지며 또요? 지난달에 빌려드린 돈도 아직. 친척 아저씨, 이번만 더. 정말 이번만. 아이들 학비가 급해서. 어머니는 망설이다가 봉투에서 돈을 꺼낸다. 그런 일이 자주 있었다. 친척들이 찾아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어머니는 거절하지 못했다.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지라고 말하며 늘 웃음으로 내어주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들이 빌려간 돈이 돌아온 적이 거의 없다는 것을. 제3장 불균형의 그림자. 장면 1988년. 주인공 13살. 중학생이 되었다.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나는 우리 집의 현실을 더욱 선명하게 보게 되었다. 같은 반 친구들은 학원을 다니고 새 운동화를 신고 용돈을 받아 문방구에서 간식을 사 먹었다. 나는 그런 것들이 부러웠지만 어머니에게 말하지 않았다. 학교에서 돌아온 주인공. 어머니가 식탁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다. 어머니, 민수야, 학교는 어땠어? 주인공 13살 괜찮았어요. 엄마, 그건 뭐예요?
어머니 바느질 중인 옷을 가리키며 아, 이거? 공장에서 야근 대신 집에 가져와서 하는 일이야.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지. 그때 동생이 울며 뛰어온다. 동생 8살 엄마. 애들이 우리 아빠 없다고 놀려. 어머니 바느질하는 손을 멈추고 동생을 안으며 괜찮아. 우리한테는 엄마가 있잖아. 주인공 13살 분노하며 누가 그런 소리 했어? 내가 가서. 어머니 민수야 안 돼. 화내면 안 돼. 우리가 더 당당하게 살면 되는 거야. 그날 밤 주인공이 잠들지 못하고 뒤척인다. 당당하게 살자고? 뭘 믿고 당당하게 살라는 건지 모르겠었다. 찢어진 교복을 기어 입고 헌 운동화를 신고 늘 배를 고르면서 어떻게 당당할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어머니는 정말로 당당했다. 허리가 구부정해져도 손이 거칠어져도 절대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다음날 친척 고모가 찾아온다. 고모 순이야, 우리 아들 대학 등록금 때문에 그런데. 어머니 바느질을 계속하며 고모님 제가 지금 형편이. 고모 아이고 뭘 그래. 우리가 남이야? 나중에 조카가 성공하면 다 갚을 거 아니야. 어머니는 망설이다가 장롱에서 비상금을 꺼낸다. 어머니 이것밖에 없어요. 민수 교복값으로 모아둔 건데. 고모 고마워. 꼭 갚을게. 고모가 나간 후 주인공이 어머니에게 다가간다. 주인공 13살 엄마 교복은 어떻게 해요? 어머니 억지 미소를 지으며 걱정 마. 엄마가 또 모을 수 있어. 야근을 좀 더 하면 되지. 그때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어머니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게 할 수 없다고. 아직 어리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라고. 그날부터 나는 신문 배달을 시작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신문을 돌리고 학교에 가는 생활이 시작되었다. 제사장 성장의 무게. 장면 1992년 주인공 17살. 고등학생. 4년간의 신문 배달로 나는 조금씩 어머니의 짐을 덜어드릴 수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어른들의 세계가 얼마나 복잡하고 불공평한지도 깨달았다. 어머니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공장에 나갔고 친척들의 돈 요구는 끊이지 않았다. 주인공이 신문 배달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가 탁자에 엎드려 잠들어 있다. 주인공 17살 조용히 담요를 덮어드리며 엄마. 어머니 깨어나며 아 민수야. 언제 왔어? 주인공 17살 방금요. 왜 여기서 주무세요? 어머니 야근 일감을 좀 하다가. 기지개를 켜며 요즘 일이 많아서 다행이야. 식탁 위에 쌓인 옷감과 바느질 도구들. 주인공 17살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아르바이트도 더 늘릴 수 있어요. 어머니 안 돼. 너는 공부해야 해. 대학 가야 하고. 주인공 17살 대학은 나중에 가도. 어머니 단호하게 절대 안 돼.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는 건 너희들이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라는 거야. 그때 전화벨이 울린다. 어머니가 받는다. 어머니 여보세요? 아 형부님. 네? 얼마라고요? 어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진다. 어머니 형부님 그건 너무 큰 돈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전화를 끊은 후. 주인공 17살 또 돈 달라고요? 어머니 한숨을 쉬며 형부님 사업이 어렵다나 봐. 500만 원을. 주인공 17살 격앙되며 500만 원이요? 엄마 그거. 우리가 5년을 굶어야 모을 수 있는 돈이에요. 어머니 민수야 가족이잖아. 주인공 17살 가족이면 우리 사정도 생각해야죠.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왜 몰라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고 창밖을 바라본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어머니와 큰 소리로 다투었다. 어머니의 선량함이 때로는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든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을 바꿀 수도 없었다. 어머니에게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의무감이 너무나 깊이 뿌리박혀 있었다. 다음날 아침 어머니가 일찍 나가고 주인공 혼자 아침을 먹고 있다. 동생 13살 들어오며 형 엄마가 어제 울고 있었어. 주인공 17살. 동생 13살 우리 때문에 힘든 거 맞지? 아빠도 없고 돈도 없고. 주인공 17살 동생을 안으며 아니야. 엄마는 우리가 있어서 행복하다고 항상 말하잖아. 동생 13살 정말? 주인공 17살 정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열심히 살아서 나중에 엄마한테 더 좋은 삶을 선물해 드리자. 그 약속은 나에게 더 큰 짐이 되었다. 어머니를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고 싶다는 간절함은 나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으로 내 어깨를 누르기도 했다. 제5장 상실과 후회. 장면 2010년 주인공 35살.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
시간은 빨리 흘렀다.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얻었으며 동생도 성인이 되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오랜 과로 끝에 쓰러지셨다. 강경화였다. 평생 술을 입에 대지도 않으신 분이 강경화라니. 의사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했다. 병실에서 누워있는 어머니와 주인공. 어머니 약한 목소리로 민수야, 엄마가 미안하다. 주인공 35살 왜 미안하다고 하세요? 엄마가 뭘 잘못했어요? 어머니 너희들한테 더 좋은 아빠를 찾아주지 못해서. 더 풍족하게 키우지 못해서. 주인공 35살 눈물을 참으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엄마가 아빠보다 100배 1000배 더 좋은 부모였어요. 어머니 집 문제는 너희들이 잘 해결하겠지? 주인공 35살 집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하고 지금은 치료만. 어머니가 손을 내민다. 주인공이 잡는다. 어머니 친척들한테. 너무 매정하게 굴지는 마라. 주인공 35살. 어머니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는 게 가족이야. 3개월 후 어머니가 돌아가신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도 남들을 걱정하셨다.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시면서.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그동안 어머니에게 도움을 받았던 친척들도 공장 동료들도 동네 이웃들도 모두들 좋은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장례 후 집에서 주인공과 동생이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고 있다. 동생 30살 형 이거 봐. 엄마가 적어둔 가계부야. 가계부를 펼쳐보니 빽빽하게 적힌 지출 내역들. 그 중에 친척들에게 빌려준 돈의 기록들. 주인공 35살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많았구나. 동생 30살 이 돈만 있었어도 엄마가 덜 고생하셨을 텐데. 그때 부동산 중개사가 전화를 한다. 주인공 35살 전화를 받으며 네 안녕하세요. 네? 아버지가요?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가 집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법적으로 아직 이혼하지 않은 상태여서 상속권이 있다는 것이었다. 25년 동안 소식도 없던 사람이 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나타났다. 제육장 그림자 속에서 찾은 비. 장면 2011년 주인공 36살. 법무사 사무실에서. 결국 집은 팔렸다. 아버지가 절반을 가져갔고 나머지는 우리 남매가 나누어 가졌다.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 우리가 함께 만든 추억이 담긴 집이 단순한 부동산이 되어 남의 손에 넘어갔다. 주인공이 빈집을 마지막으로 둘러보고 있다. 주인공 36살 혼잣말로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더 일찍 뭔가를 했어야 했는데. 그때 동생이 들어온다. 동생 31살 형 가자. 더 있어봤자. 주인공 36살 어머니가 여기서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웠을까. 동생 31살 그래도 후회하지는 말자. 엄마는 우리를 위해서라면 뭐든 하실 분이었어. 집을 나서는 두 사람. 그 후 1년이 지나 아버지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치매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었다. 아이러니했다. 우리를 버리고 떠났던 그 사람이 이제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니. 요양원에서 아버지를 만난 주인공. 아버지 멍한 표정으로 당신이 누구시죠? 주인공 36살 민수입니다. 아버지 아들. 아버지 민수? 민수가 누구지? 아들이 있었나? 주인공은 대답하지 않고 아버지를 바라본다. 분노할 수도 원망할 수도 없었다. 이미 기억을 잃은 사람에게 무엇을 바라겠는가. 다만 안타까웠다. 어머니가 평생 혼자 짊어졌던 무게를 이 사람은 결국 알지도 못한 채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현재 주인공이 자신의 집 서재에서 글을 쓰고 있다. 주인공 현재 내레이션으로. 이제 나는 안다. 어머니의 희생이 단순히 숭고한 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기도 했다는 것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사랑은 진짜였다. 불완전하고 때로는 답답했지만 그것은 분명히 사랑이었다. 주인공이 책상 위에 어머니 사진을 바라본다. 주인공 현재 어머니 사진에게. 엄마 이제 저도 어른이 되어서 알겠어요. 완벽한 부모는 없다는 것을. 완벽한 가족도 없다는 것을. 하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저녁 노을. 가족의 그림자는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다. 때로는 무겁고 때로는 아프다. 하지만 그 그림자가 있기에 나는 빛을 더욱 소중히 여길 수 있다. 어머니가 남긴 것은 완벽한 유산이 아니었지만 그것은 분명히 사랑이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제 내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차례다. 주인공이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다. 주인공 현재 중얼거리듯 고마웠어요, 엄마. 정말 고마웠어요.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며 끝.